현재처럼 계속 미래에도 이어질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분기점의 상황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뭐 프레지라는 프로그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자유 도시는 2002년도에 제1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2012년도에 2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내년 2022년에 제3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이 세워집니다. 1차 계획과 2차 계획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지금 제주도가 JDC를 비롯해서 제주도에서 국제자유 종합계획의 좀 큰 틀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년 2020년, 22년 제3차 국제자유 종합계획 전에 올해 2021년은 지금의 흐름에 맞서서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2차 계획이나 문제 없는 그런 제3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 위에가 가리는 게 네. 먼저 우리 그 지금의 제주특별법이라든지 국제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가 특히 제주도 밖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도 또 국제자유도시도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결국 제주도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어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나 정책적인 결정도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예래 휴양림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래 휴양림 주거단지 사업이 법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무효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이 예래 휴양림 주거단지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희룡도시사 초기에 그런 이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우리 시민사회와 원희룡도시사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19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 문제를 갖고 싸웠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19대 국회 마지막 안건으로 그 휴양림 주거단지는 유원지인데 유원지는 어쨌든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지정된 곳이다. 그런 것인데 여기에 이제 분양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래동 가면 뒷담한 건물들이 있죠. 돗자리 빌리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게 분양형 숙박시설입니다. 분양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지어지다가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중단됐죠. 중단됐기 때문에 그 중단된 판결의 이유는 유원지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분양형 숙박시설은 이렇게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거든요.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효다 하는 판결이 있었고요. 제주도는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JDC랑 같이 특별법에 유원지의 분양형 숙박시설을 일정 부분 둘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해오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 특별법 개정이 계약이고 소급 입법이고 헌법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그런 행위다라는 규정을 하고 국회에서 이게 싸우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결국 그 특별법 자체가 국제자율 조성을 위한 것이고 국제자율 조성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게 여러 이렇게 자본이 자유롭게 제주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버자야라는 자본이 예래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 규제에 의해서 유원지의 어떤 그런 유원지 내에는 그런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진 그런 시설을 둘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사업이 막혔다. 결국은 그러면 버자야한테 이런 것들의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결국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들을 많이 들었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는 이런 공적으로 조성된 유원지라는 상황, 그리고 제주도라는 걸로 넓혀보면 제주도의 공공의 자원이 어떤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공공성하고 충돌했을 때 결국 제주도의 특별법 차원에서는 이 외지 자본의 손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에 이제 충돌됐고 그 이후에 그런 특별법 개정의 목소리들도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이 자본이 자유롭게 규제의 어떤 적용을 받지 않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자본이 자유로운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곳이 국제자유도시인데, 근데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우리 제주도민이 선택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특별법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거는 뭐 도의의 동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는 제주도에 대해서 예전부터 꾸준히 어떤 제주도를 이런 자유지역을 만들어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계속되어져 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1963년 자유왕 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75년에 특정 자유지역 구상, 1983년에 국제자유지역 종합계획,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 과정들을 쭉 보면 196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주 지역을 특정한 어떤 이 자유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970년도에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었다고 봅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 과정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나타난 강정의 사례처럼 일정 정도의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는 나머지 토지는 강제 수용되고 어떤 단지형의 관광 시설을 만들어서 결국 그 관광 시설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대자본의 호텔들이 들어가 있죠. 호텔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들은 대부분 대자본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는 무엇을 얻고자 했나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1조 얘기는 나중에 드릴 건데요. 그래서 국가는 이 자유지역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제주에 만들려고 했냐부터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주라는
곳은 섬입니다. 이 섬이라는 환경은 어떤 이런 자유지역을 으로 지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는 곳도 사실 이 홍콩의 섬 지역에 주로 자유지역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에 뭐 조차했다가 이제 돌려받았는데 그 홍콩이 지금처럼 이제 커질 수 있었던 곳은 뭐 영국의 자본 투자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두어 가지고 어떤 자본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든 것인데 결국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주가 섬이라는 조건이 어떤 거기에 이제 이로운 어떤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이고 제주도가 뭐 지리적으로도 한중일의 중간에 있는 그런 점들도 어떤 자유지역의 구상 이런 것들을 도왔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을 반환받고 홍콩을 어떤 자치구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을 통해서 그 동북에 유리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자본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결국 제주도도 어떤 그런 자유지역이라는 것들을 제주도에 두어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국가로서는 여러 가지 그 제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지역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어떤 이 생각이다. 국가가 그것을 바라고 제주를 자유지역으로 만들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제주도도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제제도시라는 게 추진되고 왔다. 2006년도에 베리 특별 설치 및 국제적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여기에서 1조 목적 조항인데 목적 조항을 보면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주의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표로 한다. 이게 특별법 일조의 가장 좀 큰 틀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국제자유주의라는 것의 내용은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다. 국제적 기준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결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서 국가적인 이익이 달성돼야 어떤 이 법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02년도에 제1차 국제제 종합계획이 세워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국제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것. 이 자유의 내용은 사람, 상품, 자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자유로운 것은 이 노비자, 무사증 지역을 의미하고요. 상품은 이 관세가 없는 노관세 지역을 의미하고 자본은 규제가 없는 규제 자유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자유를 주면 각각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사증 제도는 범죄율 상승 그런 부분하고 직결이 됩니다. 어쨌든
뭐 중국에서 오는 또는 뭐 이웃 나라에서 오는 어떤 범죄 집단이나 범죄자들이 어떤 이 사증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 가지 범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사람이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가 없으면 여러 가지 그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 범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불법 유통에 참고가 되고 세관이 이제 일일이 그 어떤 수출입되는 물품들을 검사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법 유통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규제 자유를 주면 이건 제주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난개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제주도에서 만약에 자본한테 무한 자유를 주면 자본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 중국 총영사 이쪽에 그 보건소 뒤에 가면 총영사가 있죠. 거기에 총영사로 부임했던 장신이라는 총영사가 한 말이 한동안 이제 2013년부터 해가지고 중국 자본이 제주 땅을 엄청 사들였습니다. 사들였을 때 그 장신 총영사가 한 말은 제주도에 땅 말고 투자할 게 뭐가 있네요.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땅 말고 투자할 건 많죠. 근데 자본으로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하는 것을 본전을 회수하는 게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게 자본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자본들은 사실 지금 여러 그 개발 사업들에서 그 같은 현상이 벌어졌지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요. 땅만 사놓고 돈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형태들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뭐 그런 의지도 없이 땅만 사놓고 땅값 오른 다음에 먹튀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주도에 왜 땅 말고 투자할 게 없었나.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개발된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이 등산간 지역입니다. 골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화약사공원이나 뭐 이런 헬스클타운 이런 데들을 보면 다 등산간 지역입니다. 이거는 개발을 막고 보존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지역이 보존되기 때문에 땅값이 싸게 있었던 거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규제죠. 보존을 위해서 규제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뭐 GIS 등급이나 이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두는 게 지금 규제들인데 도지사가 그런 지역을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죠. 마련해줘가지고 결국 개발의 승인을 바로 승인을 얻자마자 이 투자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바로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골프장 지금 제주도에 30개지만 골프장들이 지금 운영 수익으로 그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골프장 개발 승인을 받는 순간 이미 땅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 수익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다 이제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투자한 것들은 다 회수를 하고 그다음 이제 엄청난 그 추가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국제 자유도시에 기반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보존해야 되는 지역, 그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정 규제로 묶여있던 지역을 풀어주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결국 개발되지 말아야 될 지역이고 보존해야 될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은 바로 이제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1차 국제종합계획의 모델은 그 홍콩, 싱가포르 모델, 이른바 홍가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홍콩의 모델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홍콩하고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다른 도시입니다.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정도로 모든 그 이제 경제라든지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세부적으로 꼼꼼히 짜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싱가포르 겉면으로는 좀 홍콩하고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홍콩처럼 아까 노비자, 비자가 없고 관세가 없고 그리고 규제가 없는 그 삼루의 국제적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먼저 추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국제자유도시에서는 홍콩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홍콩 유아로이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범죄 집단과 범죄 집단에 맞서 싸우는 경찰, 성룡, 성룡은 이제 경찰이고요. 범죄 집단, 유조 집회로 담배를 피우는 우리 주윤발 형님인데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비자, 무관세 이런 것들은 결국 불법 유통이라든지 범죄 조직의 창궐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이어지게 하고 그 자본이라는 것, 그 자본에 대한 자유는 그 지역에 본래 갖고 있던 어떤 토착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이 자본 중심으로 외자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죠. 근데 1차 종합계획이 국제종합계획이 2차로 넘어가면서 좀 색깔을 달게 합니다. 그 홍콩하고 싱가포르라는 그 조건하고 제주가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부터 해가지고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이미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그런 이제 국제자유도시의 그 국제자유도시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제기되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을 하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 종합계획 제2차 국제적 종합계획이 2012년도부터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2차 국제적 종합계획의 그 비전이 이겁니다. 후퉁우지의 하우로 우시엔 지조. 왜 중국어로 써놨어요? 2차 계획의 모토를. 왜 중국어로 써놨을까요? 중국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한테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후통은 우리 말로는 호통인데요. 서로 이제 막내하는 거. 막내하는데 경계가 없고 즐거움, 하울러가 즐거움이 무한한 제주.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 제주도는 이렇게 그런 뭐 경계나 장벽이 없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무한한 곳이다. 이런 걸 중국에 얘기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2차 계획은 뭐 중국의 관광 휴양 도시를 이렇게 모델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세부적인 얘기는 건너뛰고요. 2차 국제 종합계획의 셀때 전략사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번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입니다.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라는 제주도에 지금 뭐 복합 리조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이제 신화월드고 두 번째가 드림타워입니다. 복합 리조트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럼 복합 리조트는 뭐냐?
그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복합 리조트인데요. 복합 리조트는 핵심이 카지노입니다. 자, 왜 핵심이 카지노냐면 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의 그 리카니언 총통이 그 계속해서 이 카지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카지노 하면은 국가에서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익은 뭡니까? 카지노를 하는 세금. 그렇죠. 세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하면 매출의 30%를 세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카지노를 통해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신화월드가 잘 운영되지 않은 카지노입니다만은 한 해 그 세수를 3천억 정도 네,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카지노가 국가에서 카지노를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한 20% 정도 되고 10%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제주도에서 걷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정부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그 이칸 총통은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가기 전까지는 카지노 안 된다. 하다가 그 아들이 그 이칸 총통이 죽자마자 이 카지노를 도입했죠.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두 개의 복합 리조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마리나 베이 샌즈하고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던 센토사 아일랜드 월드 리조트 센토사라고 이 두 곳에 복합 리조트가 있고 각각 이 리조트에는 5조가 투자가 됐고 6조가 투자가 됐고 월드 리조트 센터사 5조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5조를 다 회수했습니다. 투자를.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이 수익의 80%는 카지노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전체 리조트의 카지노 부분에 투자된 금액은 5%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가 왜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느냐 하면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성 단위의 그런 좀 부정부패죠. 사실 이렇게 성장들이 모든 그 개발 권한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장이나 성 단위 어떤 여러 이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 축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카지노의 대부분은 사실 가서 돈을 잃고 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돈 세탁입니다. 대부분 카지노에서 상당 부분 카지노가 거기 이제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은 돈 세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졸지에 부자가 된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만 가서 상당 부분은 그런 중국의 그런 부정축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근데 여기 복합 리조트 카지노의 특징은 그냥 큰 매장 같은 카지노도 있고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방처럼 딱 따로따로 구분된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카지노.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에이전트라는 사람들은 중국 현지에서 그 도박할 사람을 섭외해 와가지고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도 해주고 근데 대신에 와서 여기 와서 카지노에 도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다 이른바 VIP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VIP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결국 외상 거래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에이전트가 와서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의 조각을 할 것이냐. 딱 그 계약을 하고 와서 뭐 따면은 중국에 가서 돈을 주고 잃어도 중국에 가서 그 어떤 결제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이른바 외상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싱가포르에서도 세수를 그렇게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거래되는 그런 액수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제주도에서 이제 신화월드를 하기 전에 카지노 감독과를 만들어서 그런 걸 감독하겠다 했던 것이고, 근데 사실상 그건 싱가포르에서도 불가능했던 것들인데 제주에서는 아마 신화월드의 카지노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신용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복합 리조트의 핵심은 카지노가 없으면 복합 리조트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자본들을 이렇게 개인이 6조 가량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다뭐 그리고 이른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데 가장 그 핵심 관건은 빨리 자본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러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합 리조트를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신화월드의 복합 리조트입니다. 홍콩의 랜딩그룹이라는 데는 이거 거의 그냥 저기 홀딩스 같이 투자 자본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그 회사인데요. 여기도 신화월드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랜딩 그 호텔이 있고 카지노가 있죠. 네. 여기 전체 면적 그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1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딱 그 아까 마리아 베이 샌즈의 규모를 그대로 가져다가 온 거죠. 지금 아직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운영하고 있고 원래 계획에는 그 15,000평방미터의 카지노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은 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아주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런 것들이 분양형 숙박시설입니다. 당초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때는 1,300객실, 1,300객실 정도의 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허가를 받았다가 도의회 동의과정까지 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JDC와 제주도가 협의를 해서 4,800실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수 영육 사태가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연료시라는 것은 도의회 동의도 사실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요. 나중에 제주도나 이 JDC가 이제 얘기만 잘 되면 그렇게 도의회 통과된 환경영향 평가의 내용들도 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분양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외국에 투자하는 자본들한테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준 게 카지노 말고 날개는 분양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8개 경제자유구역 안에 부동산 영주권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요거는 뭐냐면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구입을 해서 5년 보유하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여기 가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여기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팔아도 됩니다. 팔아도 되는데 이거는 먼저 선분양하는 것이죠. 계획을 하고 선분양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뭐 이런 걸 만드는데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부동산 가치가 5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 영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보면 부동산 가치로 치면 5억이 절대 안 돼요. 2억 정도? 높게 봐요. 2억 정도인데 5억 이상이 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자들은 뭐 아주 쉽게 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 자본들이 이 분양형 숙박시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래동도 그 굿잘 빌리지도 분양형 숙박시설이고요. 그 백통신원이라고 해서 지금 기린산장이라고 서성로 부분에 있는 것, 또 평화로 주변에 아덴일, 또 협재 금능 그 사이에 라운 프라기타운, 또 그 여기 신화월드, 그리고 헬스케어타운의 한라산 별장 이런 것, 또 드림타워의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이 다 분양형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드림타워 한쪽이 카지노 호텔이고요, 한쪽이 그 분양형 숙박시설인데 분양형 호텔인데 카지노 호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타워도 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카지노에 오는 VIP들을 재우기 위한 호텔이 그 카지노 호텔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수분양자라고 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송에 이제 180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가장 싼 객실이 7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 객실을 제주도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녹지그룹이 중국 녹지그룹이 그 분양형 숙박시설로 한 건데 제주도 사람도 상당히 샀다고 합니다. 7억 정도, 7억 이상의 돈을 객실당 7억 이상이고 그것에 20년 동안 6%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데, 그래서 이런 분양형 숙박시설이 되게 그 원래 부동산 가격보다, 그러니까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이죠. 곶자왈 빌리지, 예래동의 곶자왈 빌리지도 그 한 채당 2층짜리 건물인데 한 채당 50억 뭐 팔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좀 비싼 부동산도 감수하고 살 수 있었고 결국 팔 수 있었고 결국 그 수익을 통해서 이런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데 뭐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합 리조트라는 2차 그걸로 이제 대표되는 2차 국제적 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그 2차 계획으로 보면 제주도는 중국의 관광 휴양 도시의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결국 그 지금 모델로 보면은 홍콩, 싱가포르이 아니고 마카오 모델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런 계획 도시고 이런 계획 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드림타워 같은 대규모 이제 카지노를 갖다 놓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센터사 섬 다리를 하나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센터사 섬하고 마리나 베이 샌디도 메리트입니다. 별도로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통로가 그러니까 이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노영동 한복판에 그렇게 드림타워를 넣는 개념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저는 조금 더 제주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제자도시 2차 계획은 그런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특히 그 안에 있는 카지노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 정부가 큰 세수, 엄청난 세수 이런 것들을 노린 그런 계획이다. 그런 걸로 좀 선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 1차, 2차의 국제종합계획을 진행하면서 제주도는 제주도민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시도별 1인당 월 평균 임금인데요. 제주도가 제일 낮은 289만 원. 그리고 전국의 전국 평균 378만 원에 비해서도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제주시 계획의 전체 투자의 80%는 숙박시설 공급 확대입니다.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그 신화월드라든지 아덴일이라든지 이런 또 기린산장이라든지 또 예레명인 주거단지라든지 헬스케어 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그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고 이 전체 투자액의 80%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인데 그것도 결국 부동산 영주권 제도에 기반한 그런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데일리시 2018년 면세 수익이 1,500억인데 지역사회공헌 200억. 데일리시는 항상 이거 모든 수익을 제주도에 환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런 국제도시 개발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한다. 드림타워도 3,000명 제주도민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전의 사례 5,200명 고용하겠다던 신화월드를 보면은 2016년도에 4.9% 장치 약속에 했다가 2017년에 35%까지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1%, 25.9%. 그러니까 전체 약속의 25%밖에 신화월드는 이행하지 않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들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로 오픈했습니다. 했는데 이 카지노 자본들은 거기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들여보내게 해달라. 그 요구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고용된 사람들을 무급휴직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 영업이익이 떨어져가지고 무급휴직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2개의 카지노 모두 다 오픈,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게. 그 조건으로 1인당 입장할 때 10만 원을 내는 조건을 했지만 그게 전혀 장벽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베이 샌즈가 6년 만에 6조에 5년 만에 6조의 그 투자 회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화월드가 이렇게 도민 고용을 했던 시점은 카지노 허가를 받기 이전. 그러니까 받기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받은 다음부터는 이런 고용 약속들을 고용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지금 35% 올라갔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마다 5%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그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광업에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오젠거리를 예를 들면 바오젠거리 특징에는 우리나라의 그 알바생 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결국은 이제 다 중국 그 교환학생들, 제주대학교에 온 교환학생들도 채워지게 됐고 결국은 우리나라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곳이 됐었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고용 창출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전국 1위입니다. 특히 이제 폭력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국제제일 도시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도 좀 만만치 않은 수입니다. 요 네 부분이 이제 전국 1위고 이것들도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 문제, 이게 이제 여기가 하얀 것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이게 관광객들의 취지까지 합쳐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8개 하급 처리장이 있는데 성산 하급 처리장이 얼마 전에 5,000톤에서 10,000톤으로 증설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급 처리장이 다 포하고 그래서 이제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바다로. 그리고 주차 문제, 그리고 교통혼잡 문제. 교통혼잡 문제는 우리 렌트카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봐요. 지금 어쨌든 렌트카를 감차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가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제주도가 졌죠. 근데 렌트카는 지금 제주도에 5만 대라고 하는데 제주도 전체 그 도민들의 차는 45만 대고 렌트카 5만 대, 50만 대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근데 렌트카들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5배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고 렌트카 5만 대는 25만 대라고 봐요. 그러면 45만 대에 25만 대니까 거의 세대 중 한 대는 렌트카다. 우리 도로상에 나가보면 렌트카가 5만 대인데 왜 이렇게 많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렌트카는 그렇게 이제 일반 도민 차에 비해서 많이 운행을 하는 그런 결과로 렌트카가 많이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 3차 계획 이거 대비하면서 제주도는 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이제 그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 농림업이 12%, 제조업 2차 산업이라고 하는 제조업이 3%, 다른 데랑 다르게 이게 건설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건설업이 한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토건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건설업 비중이 다른 지역은 10%라는 것은 기형적인 것이고요. 72%가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하면서 3차 산업이 즉 관광업 그렇게 이제 부풀려진 얘기들을 많이 하고 결국 제주도가 관광산업 3차 산업을 이게 확대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제주도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반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3차 산업 좀 따지고 보면 도매 소매업이 28%고 숙박 및 음식업이 24%인데요. 운수업 13%. 여기서 관광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숙박 및 음식업 전부 다 해야 24%인데 숙박 및 음식업 중에 관광과 관련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수업 13%, 이건 뭐 전체 버스나 택시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제주도의 최근 통계를 보면 제주도의 관광 종사자는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광과 관련된 식당이나 이런 데를 다 이게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은 비율은 한 30%나 많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이 관광. 그래서 뭐 제주가 관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로 이렇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관광업이라는 게 상당히 그 고용도 불안정하고요. 시기적으로 여러 그 변화들에 매우 취약한 그런 게 관광업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동안 많이 겪었지만 특히 중국과의 어떤 관광, 그 중국과의 관광이 지금 뭐 사드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그 중국이 그 해외로 달러를 나가는 것을 아주 그 극렬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상황을 맞은 것은 달러가 그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그동안 그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 돈이 절상되는 것을 막고자 계속 이제 들어오는 달러들을 해외에 가서 풀었습니다. 푸는 정책을 했고 나가서 이제 부동산도 구입하고 밖에 나가서 관광도 해가지고 돈을 쓰고 그랬었는데 카지노 이런 것들도 알면서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이런 중국의 달러를 묶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광이라든지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영주권제도도 3년 전에 시진핑이 이제 그 간부패 선언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부동산 영주권을 얻고자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딱 끊겼고 녹지도 상당 부분 땅을 팔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부동산 밖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그 관광이라는 것은 뭐 이런 그 국제 정책 변화 또는 뭐 중국과 일본이 일본이 그 중국을 겨냥해서 관광 인프라들을 늘려가다가 중국과 일본의 그 영토 분쟁 때문에 다오이다오라는 그 섬 때문에 중국이 딱 관광객을 끊으니까 그 인프라들이 다 무너졌죠. 경제 정책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런 관광이라는 것은 국제 정세라든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어디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기반이 어려워져가지고 했을 때 가장 그 지출을 줄이는 게 이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의존해서는 이 안정적인 경제가 구현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고용이라는 면에서도 고용의 질도 낮고 그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한 그 액수 대비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 매우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랑난지가 땅을 900억에 샀는데 지금 고용 창출 한 명 됐습니까? 한 명도 안 됐죠. 그럼 거기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몇 조를 투자하는데 아니면 시다월드가 1조 7천억을 투자했는데 3천 명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투자 대비 고용은 매우 낮은 그런 산업이고 미국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그냥 공짜로 그냥 땅 빌려주고 이런 하는 이유들은 다 고용 창출이 그런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데는 고용 창출이 안정적이고 좀 질 높은 고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도 이렇게 관광 산업에 실질적으로 관광이 모든
것이다. 우리 관광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들은 뭐 국제도시 종합계획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이런 관광에 올인하고 이런 외부 투자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들은 매우 불안전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과거부터 6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산업의 생산물을 가지고 2차에 식품 제조 가공하고 뭐 공산품으로 가공해 가지고 이런 관광으로 이제 오는 관광객들이나 여러 이제 그런 쪽을 파는 그래서 1차, 2차, 3차 곱해가지고 6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 이 6차 산업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는 그동안 3차 산업에만 계속 투자를 한 것이죠. 3차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차 산업의 생산물을 그냥 부가가치 낮은 상태로 서울로 파는 관악동 시장으로 파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 없어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공항 면세점이나 이런 데 다 지역의 생산물 같은 거를 그 면세점에서 판매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명품들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6차 산업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했을 경우 일단 2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돼요. 그동안 3차 산업에 끌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2차 산업, 3차 산업은 우리 제주도가 뭘 투자했냐 했지만 도로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3차 산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 예산들을 이쪽 2차 산업 쪽으로 많이 올려야 되고 1차 산업은 어쨌든 계속 브랜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브랜드보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뭐 제주도가 뭐 세계 자연유산이고 뭐 유네스코 삼관왕이고 뭐 그렇게 딱지를 붙인다고 생물권 보존제이고 딱지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브랜드에 걸맞는 내용이 갖춰져야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딱지만 있으면 그런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의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근데 저는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2차 산업은 지금 매우 취약하고 가장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교량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좀 이제 앞으로 우리 다른 제주는 갑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시, 네,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뭐 질의응답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할까요? 저는 오늘도 수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제주특별법 뭐 개발 뭐 30년 지났다는데 그 청년학생들 중에서 30년간 그 개발을 맡아서 쌓아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하고 가장 아쉬운 게 뭔지 디스하는데 못한 아쉬운 게 뭐였는지 하나씩 얘기하신다면 잘한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아까 성과가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네. 분명 발표했는데 뭐 어쨌든 네. 그 성과라는 것은 네. 사실 뭐 특정한 계기보다는 그동안 뭐 여러 개발 사업에서 그 결과들이라든지 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알려 나가고요. 국민들이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3차 국제제주 종합계획을 앞두고 제2공항 문제에서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제주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거나 이런 것들은 특정한 계기를 지목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이루어진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환의 계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국제시 종합계획 3차 계획이라는 특별법 개정의 어떤 국면들 이런 국면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좀 아쉽다. 어쨌건 제주도는 여전히 이제 3차 계획에서도 최근에 약간 그 큰 얼개들을 얘기를 했지만 혁신도시 얘기하고 혁신도시라는 제2공항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가장 일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어떤 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되풀이할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뭐 국제제주 종합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들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참여단을 모아놓고 1,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들도 제대로 참여단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쨌든 흐름은 계속해서 그 제주도나 JDC나 과거의 흐름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그렇게 노력해 오고 온 결과들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는데 그것들을 이 시점에서는 좀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민들은 지금처럼의 개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니다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뭐 어떻게 살 거냐 제주도가 시민사회에서는 고작 얘기하는 게 환경수도로 하면 되잖아요. 환경수도가 어떤 경제적인 비전이 되느냐 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좀 도민들한테 그래도 뭐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설득의 또는 내지는 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시점에서 저희 조급함도 있겠지만 부족한 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시민사회의 생각 이런 건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고 흐름들도 좀 여건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잘 이렇게 묶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로 좀 아쉽다.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투자의 거의 80%가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름이 뭐 백통신은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영업 이익이 나네요. 뭐 영업이익은 이미 다 걷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양해가지고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끝난 거. 네. 그럼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냥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는 다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살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신화월재 거기도 가보면 그렇고 그 백통신원 리조트 거기 가보면 재밌는 거는 집 앞에 사람은 살지 않는데 리어카 같은 게 세워져 있고 그 스쿠터 세워져 있고 그런 것들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거기는 하여튼 뭐 정주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곳이죠. 백통신원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아덴일은 거기 아마 지어놓고 분양형 숙박시설이니까 그 드림타워처럼 그러니까 객실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드림타워가 어떤 구조냐면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 동은 분양형 숙박시설이고 분양형 호텔 한쪽은 카지노입니다. 분양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사람들이 사요.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사가지고 거기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도 되는데 스포츠라니까 기분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묵는 거죠. 묵는 개념이죠. 그 소유주가 묵어도 되고 안 묵어도 되고 안 묵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롯데관광개발이 맨 처음에 이 분양형 호텔을 녹지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녹지는 다 끝난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버린 건데 롯데는 그 분양형 숙박시설의 분양형 호텔의 운영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분양자들하고의 관계는 녹지랑 끝났고 롯데랑 관계만 있는 거예요. 롯데가 이익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이익금을 1년에 6%씩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통신원 리조트가 지금 사람이 안 사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숙박시설 팔겠다 해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기 팔아도 돈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빈 채로 있고 저기 신화월드도 가보면 랜딩 그 카지노 있는 호텔만 운영이 되고 있고 저쪽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또 분양형 호텔인데 분양형 호텔에는 그냥 침대 시트가 막 세워져 있고 가서 잘 돌아오면 재밌습니다. 지금 그 영업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영업이 분양형 호텔은 거의 영업이 안 되고 있고 그 카지노 호텔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은 지금 돈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많고 드림타워 정도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중국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안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분양을 그렇게 하는 거죠. 분양이 다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사실
요즘 뭐 호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제 뭐 제주도의 빈집이 36,000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뭐 여러 이게 사업자가 사명으로 이렇게 사주는 경우도 많고요. 올리기 위해서 그냥 프리미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 그거를 믿으면은 호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냥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들은 사실 허위 광고 그리고 사실 뭐 분양이 다 되긴 했죠. 근데 그것을 자기네끼리 이렇게 자전거리라고 해서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투기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뭐냐 요거를 파는 경우도 있고 그냥 빈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빈집인 거예요. 두 번째, 네. 우리나라 미래 우리 3차 산업부를 무슨으로 해서 미래 친환경 이런 농업을 기반해서 2차 자동산업 중심으로 한 거를 통해서 미래를 가져야 된다. 관광에 대한 이런 시대에 미래인데 지금 예를 들면 제 도전 같은 원희경 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탄소제로를 하면서 전기라든가 배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국면을 이제 조사해 알고 있고 물론 이제 보는 JDC 같은 이쪽은 여전히 이제 기존에 대표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지금 어떤 토지를 그래서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이제 탈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판단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방금 얘기는 2차 산업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2차 산업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지금 이런 대안으로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2차 산업을 저는 뭐 모든 2차 산업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2차 산업은 일단 식품가공업은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일단 지금 제주도 전체 경제 안정 그리고 1차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수원 같은 경우 가수원이나 목장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제주도의 중요한 가치고 자원이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관광이라 뭐 이게 부동산 개발 때문에 사라지고 또 뭐 밭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농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뭐 이런 원지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결국 1차 산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제주도에서 1차 산업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제주의 어떤 가치 여러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뭐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공간적인 가치도 있고 뭐 이런 가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라는 전체적인 그 정체성 또는 앞으로가 제주도가 이제 좀 이렇게 키워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뿌리부터 고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전체 제조업보다는 저는 1차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그 모델로 저는 오설록 같은 모델을 우리가 대기업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녹차를 재배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관광객들한테 파는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그게 6차 산업인데 왜 제주도는 왜 그걸 못하나 했을 때 그거를 뭐 생산을 하지만 그걸 가공해가지고 고부가치의 어떤 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뭐 마을 기업 형태로 있지만 사실 마을로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준 것뿐이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1차 산업 관광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어떤 이 관광과 시너지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제조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2차 산업이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뭐 원희룡이 얘기하는 그런 뭐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고용 창출하느냐 현재의 1차 산업을 유지하고 제주의 가치를 그를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제주도가 지금의 1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팽개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대답해야 되고 그런 1차 산업이 팽개치 사라진 제주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최근에 가수원을 다 없애가지고 뭐 태양광 발전 한다고 다 바꾸고 농토도 없애고 뭐 마을운동 목장도 다 뭐 그런 리조트로 개발하고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아까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예전보다는 환경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서도 완전 역설적이게도 드림타워 그 그랜드 하얏트에서 한번 숙박을 하겠다고 줄 서고 있고 아니면은 뷔페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인증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제주가치에서는 좀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는데 친구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좀 논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드림타워에 어떤 거를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여러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삐까번쩍한 것을 쫓는다기보다는 현재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워져 있으니까 뭐 3세대 이런 얘기들이 그 환경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급하고 우리가 뭐 지금 무엇보다도 뭐 경제 안정, 뭐 경제 성장 이런 생각들이 좀뭐 이루는데 그럼 제주도라는 여건에서 제주도가 2차 계획, 종합계획, 1차 종합계획 얘기했지만 홍콩, 싱가포르를 쫓아가지고 그렇게 만든다고 했다. 근데 뭐 그런 결과는 제주도의 어떤 현재 정체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지금 국제제주시가 아니면 어떤 비전으로 가야 돼? 이게 진짜 환경수도 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생태평화 뭐 인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 다가오고 있어요. 안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환경을
그냥 지키면 돼. 그 환경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고용을 더 늘리고 질 높은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따라가야 젊은 층도 어떤 이거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금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양반이 평화 인권이 감독해 주냐 그런 얘기들이 그냥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감독해 주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매겨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구호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청년층들도 보자면은 우리 수산이 청년회장에서 오찬 씨는 내가 농사를 짓는 게 너무 내 삶의 질이 높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 정말 내가 이런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참여환경연대 이제 회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쭉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봐 왔을 때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까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새로운 산무의 섬이 됐는데 비자 관세 규제가 없는. 그 중에 아까 비자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중에 이제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됐기 때문에 뭔가 범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제주도의 그런 어떤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발생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사실 제가 봤을 때 딱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과연 얼마나 축적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이번에 난민들이 난민 어디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예멘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막 그런 혐오에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지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부딪혔을 때도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예멘 난민들 들어올 때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예민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노비자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입에서 하는 얘기가 제주도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노비자라는 게 생존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고. 근데 노비자라는 부분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다른 부분하고 이제 결합됐을 때 국제도시라는 부분의 어떤 다른 아까 산무 중에 산무 중에 다른 의무랑 결합됐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국제도시 2차 계획 같은 경우는 좀 1차 계획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관광이라는 부분하고 많이 딱들여 있고 관광이라는 거는 가장 좀 핵심적인 관광의 개념은 전도와 일탈인데 전도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환경하고 다른 어떤 곳을 관광 대상지로 원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관광지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관광지에서는 일반 우리가 뭐 주거 지역 이런 데보다는 훨씬 높은 범죄율이 나온다는 것은 뭐 이거는 뭐 제로날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갖춰져서 딱 들이면서 이런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범죄율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제주도가 뭐 우리 꼭 사증 때문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가 관광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현재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저는 국가라든지 주변에서 주도해 놓은 여러 이런 대표들이 반대하는 역할, 반대하고 힘겹게 힘겹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밝히기 힘든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안하기 뭐 이런 현실인데 가정을 해서 내년도 도지사 선거가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정 중에서 우리 홍영철 대표가 도지사가 된 거예요. 네. 도지사 물론 도지사가 됐다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제도와 절차와 뭐 이런 거 있지만 근데 도지사라는 그런 권한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추진된 것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이것만큼 분명 막는다라는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걸 저희 어쨌든 최근에 제주도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가나 이런 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생각도 이번에 어쨌든 제2공항에서도 있었고 신도시에서 있지만 제주도 민간 측내 이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고 뭐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보니까 뭐 다 투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막아야겠다. 이거를 이 땅값 상승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제주도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다. 하와이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 기업에 근무하는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키키 해변에 노숙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임금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마련은 어렵다. 뭐 집이라는 게 꼭 소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땅값이나 이런 거 너무 높으면 임대주택도 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에 따른 땅값이 오르면 나중에 상속을 받거나 이럴 때도 결국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결국 점차적으로 이제 제주 뭐 도민의 범위는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결정권이 넘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매우 심각하다는 것들을 계속 연일 느끼고 있고요. 꼭 해야 될 것은 어쨌든 투기를 잡고 지금 불필요한 도로들을 다 계획을 빼서 계획을 다 철회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과 연계 2차 산업에 집중 입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 수용력이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데 2016년도 하드 대란 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주도지사한테 환경 수용을 넣는 개발 중단을 계속 얘기해 왔지만 여전히 그 뒤로는 소규모 환경영 평가 대상 사업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전 도전보다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어떤 환경 수용력을 초과하는 그런 개발에 대한 허가 이런 것들은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갖추고 제주도의 적정한 뭐 환경 수용력에는 단순히 환경 기초 시설에 기반한 환경 수용력이 아니고 제주의 그 생태와 그리고 그 가치에 기반한 미래 가치에 기반한 그런 수용력 이런 것들을 같이 세우는 그거에 기반한 어떤 계획서 이런 것들이 좀 세워져 보였습니다. 당장 뭐 중요한 것은 저는 도로들을 좀 도로 계획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이 제조업들을 1차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3차 종합계획 안이 지금 나와가지고 의견 수렴을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지금 뭐 특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국제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고요. 약간 근데 저는 뭐 성산을 굳이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약간 뭐 그 계획에 드러나지 않고 뒤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어쨌거나 저는 이름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들을 좀 공론화해가지고 계획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특별법 개정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는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국제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하고 같이 연계에 있어서 저는 상징적으로 국제제시라는 말 자체를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어쨌든 기본 개념은 그 이름으로 개념이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제도가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라서 국제제시에 대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절차가 이후에 이후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하고 제주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아마 한 7월, 8월 이 정도 되면은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공청회 몇 번 형식적인 절차, 고위의 절차, 그리고 부지사 최종 승인 뭐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데 내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일단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꼭 그것이 뭐 1월 1일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2002년, 2012년, 2022년 뭐 이렇게 왔으니까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어쨌든 단순히 국제적 종합계획이라는 게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한 좀 전략들도 좀 짜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제도시라는 말이 그대로 이어가지고 가는 거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뭐 상징적인 것이고 근데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 아니에요. 제주도의 정체성에 아까 말한 제주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막고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러면 특별법 개정될 때까지 종합계획 수립 요구하라라고 그러네요. 뭐 그렇죠. 뭐 종합계획이 지금 사실상 뭐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돈 없어도 있으나 마나는 그런 계획인 거죠. 뭐 그냥 일반 뭐 저희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종합계획을 굳이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정도의 시간, 트렌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지금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도 지금 그러니까 안 들어있는 거 같고 1, 2차로 없고 평가하면서 도대체 이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뭐 있는 거냐라는 데 대한 이건 이게 공론화를 최소 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뭐 공론화라는 부분들이 좀 제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2공항이라는 분야들이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이 과정에 대응하는 거는 조금 벗어났다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보면 지금 시점 한계하고 공론화는 저는 공론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론화를 요구해야지 도민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나중에는 도민이 선택한 거다. 그렇게 더 쉬워지면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민 모르게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 어떤 전체적인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깊이 이렇게 관여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저희는 뭐 그냥 간판으로 내거는 그런 보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피부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규정하고 제주도 현재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많이 아쉽다.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 TF 그리고 뭐 들어서 자꾸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뭐 인적을까 그런 식으로 부담을 참여도 하고 계시고, 근데 어떤 구체적인 뭐 어떤 조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 써주시면. 이게 뭐 시민사회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특별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게 돼왔던 거예요. 이게 돼왔던 것이고 모든 부분을 갖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종합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게 이제 도민과 같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고요. 평가도 뭐 저기 도에서는 미래비전 할 때처럼 뭐 도민 계획단 해가지고 뭐 3차 계획에 형식적으로 이뭐 키워드만 뽑으려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게 형식적인 절차가 사실 무산이 됐다고 저는 보고 그때 뭐 이런 식으로 국민 허사하고 만드는 그런 진행 자체가 나중에 뭐 완전히 한 한정 많은 좀 마무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 그런 것들이 좀 일단 먼저 이제 도민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운영업체의 그런 뭐 이렇게 홍보 의뢰처럼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동안 이제 제주도가 국제적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공론화해가지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들을 좀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를 통해서 국제자유주의 종합계획이라는 것들을 진짜 엄밀히 평가를 해보고 저는 뭐 그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를 좀 지우는 거. 특별법 특별법 TF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과 연대 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양추사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 환경연대, 저희 제주같이 등등 민주노총 등등 그 일정이 좀 회의가 잡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TF에서 어떤 방식으로 특별법에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체들하고 약간 지금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개정 특별법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려는 흐름도 있고 저는 지금 뭐 어떤 단절시킬 건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 토양들을 바꾼 그 토대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토양은 이런 게 위에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 그런 이게 도민들한테도 제시할 때도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좀 압축적인 그리고 좀 상징적인 의제를 가지고 도민들하고 같이 해야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뭐 논의 수준에서만 되어왔던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각 부문별로 의제를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그 정도의 그런 폭을 가지고 하면 그냥 예전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좀 해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 특별법 개정과 연계해서 지금 행사 종합계획 나온 거에 대한 입장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 신사회가 분명히 어떤 요구 내지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할 건지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도 그걸 이슈화하기 위한 뭐 공개 토론에서 뭐든 해서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국가적으로도 저는 좀 이 제주에 대한 이 생각 전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 거의 독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역의 어떤 이 독창성이나 지역의 창의성 뭐 이런 지금 뭐 분권 시대라고 하는 이 중에 여전히 뭐 중앙정부의 생각대로 이렇게 JDC를 통해서 추진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뭐 조선총독처럼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그런 이 제주에 대한 어떤 최고라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2공항 과정처럼 도민의 뜻, 의사 이런 것들을 어떤 이 국가가 받아들일 준비가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뭐 우리 제주도의 공론화 과정하고 어떤 이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구상 이런 차원의 어떤 그렇다고 좀 부합되는 그런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좀 구체화돼서 공론화 과정 중에 그냥 단순히 지금 국제자료시는 안 돼.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제한적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제주도가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이 국가에 유리하도록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왜냐하면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국회라는 공간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더라도 국회에 가서 뭐냐 민의가 그렇게 해서 국가에 무슨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 좀 더 이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 디테일의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뭐 어떻게 경계를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국가라는 그런 존재와 제주의 존재가 평생 평생이라고 하면 그렇죠. 어쨌든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이냐 그런 고민들은 거기까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일단 차치해 주고 그런 큰 어떤 줄거리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간이 또 다 돼서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황명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